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을 빠르게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맞춰주셔서 다시 한번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오늘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예. 이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가장 최근이에요. 오, 예. 예, 제가 방집을 산이랑 가다가 네. 이거를 듣게 되었어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1년 뒤에 이걸 다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비. 그렇게 나오네요? 네, 그런데 이게 오늘로서 끝은 나는데 1년 뒤에 이게 세미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요! 오늘의 사연의 가명인 주인공인 수정 씨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 이 이야기는 2010년도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시작한다면. 수정 씨 당시 나이는 15살 중학생이었고, 안타깝게 아버지의 바람으로 수정 씨 버림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니랑 할머니랑 이렇게 3명이서 시골 촌집에 거주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 지역은 당연히 군이었고요. 지역을 말하자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하나 없는 촌집, 선풍기 하나를 의지하면서 2010년도 이 땡볕에 지내고 있었대요. 그럴 때마다 수정 씨는요, 이제 읍에 나간다고 할게요. 거기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도 읍에 나가면 브랜드 아파트도 있고, 요즘에는 또 발전돼 있다 보니까, 2010년도도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때도요. 아파트도 많고, 이쁜 빌라도 많을 때인데, 그 어린 나이 중학생 수정 씨가요, 나는 언제쯤 이 헌집을 탈출을 해서 저런 새 집에 갈 수 있을까? 참 짠한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15살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현재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방법이 없죠. 둘 다 한날에는 친구 집에 잠시 놀다가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타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데, 원피스를 입은 예쁘게 생긴 대학생 언니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더니, 여기 학생 미안한데 여기 다이소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있냐고. 내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어딘지 알아요? 길을 이렇게 묻더래요. 아, 언니 저도 다이소 살 거 있는데 같이 가요. 그러면서 길잡이를 하면서 같이 갔는데, 그 언니가요 엄청 이쁘고 뭔가 당시 수정 씨의 눈에는 나도 이 언니처럼 예쁘게 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나이기도 하잖아요, 중학생이니까. 나도 꼭 저렇게 예뻐졌으면 좋겠다. 되게 언니 예쁘다. 그러면서 언니한테 물어봤대요. 언니는 얼굴이 예쁘신데 혹시 집도 저기 뒤에 땡땡 아파트 살아요? 말을 하니까 응, 얼마 전에 이사 왔다고. 와, 언니 부자구나. 부럽다. 혼잣말로 고개 숙이면서 수정씨가 중얼중얼 댔대요. 부러우니까. 근데 너는 여기 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 친구 집이에요. 저는 여기 버스 타고 40분 정도 가야 하는 땡땡 시골 깡촌에 살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근데 언니도 부자 아니야. 최근에 대학 졸업해서 여기 왔는데 일 때문에 온 거라고.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언니는 그래도 어리고 예쁘시고 집도 있잖아요. 부러워요. 저는 언니처럼 언제 저런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대학 졸업하고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물었대요. 돌비님, 보통이잖아요. 그럼 이 어린 학생이 돌비님이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보통 이제 입에 발린 소리 사실 해야 되잖아요. 예, 너도 저런 집에 살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러다 보면 너 상황에 맞게끔 행복이 따라오고 너의 꿈은 무궁무진하고 항상 미래가 밝아.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당연히 그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질문을 받은 그 여자의 말이 간절히 기도해봐. 간절히 기도해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이런 종교적 신들이 있지 얘야. 너도 그 중에 한 분을 고르던지, 아니면 너 자신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야, 요즘 너도 나도 아파트 사는 사람이 천재야. 너도 삶을 그렇게 비관하지 말고 간절히 너가 원하는 걸 기도해보라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근데 그 당시 수정 씨도 중학생이면 알 나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입에 발린 답변을 들으려고 그냥 물은 건데,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말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이 언니는 다른 말 하니까 그 당시는 뭔지 모르게 믿음이 가더래요. 예.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역이 큰 지역도 아니고 군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변에 친구들이 그러고 보니까 불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고 다 그런 친구들이래요. 예. 근데 희한하게요. 여기 군이라도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조금만 가면 좀 떨어진 곳에 절들을 보면요. 이 수정 씨 눈에는 이상한 게 보였대요.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생겼나? 절이 이렇게 큰가?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는 옛날에 막 그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요즘 교회들은 진짜 삐까뻔쩍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 당시도 그랬고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좀 희한하다 이러면서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이현이 말을 좀 생각해보니까 나 좀 희한한 게 생각이 난다. 내가 얼마 전에 엄마랑 두릅을 따러 간 적이 있대요. 봄에. 인근 선산을 올라가서 두릅을 따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떤 큰 바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봤대요. 그러면 저 사람은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아닐 거고 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저것도 자기만의 소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건가? 이런 게 뇌리에 스쳤대요. 그 어린 나이에. 집에 오자마자 수정 씨는요, 생각을 했대요. 나도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면 언젠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오. 딱 그 생각을 하면서 공책에다가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대요. 그 예를 들게요. 1번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게 하기. 2번 건강하게 해주기. 3번 내 꿈을 이뤄주게 하기. 4번 아파트에 살게 해주기. 뭐 이런 식으로 적었겠죠. 네. 적어도 누굴 빗대어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나도 그냥 종교를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제는 내가 뭘 할지 적었으니까. 그런데 언뜻 창고예요. 시골집이니까 창고 있거든요. 창고에 내가 얼마 전 할머니랑 청소하다가 액자 그림이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예. 그래서 창고를 가서 뒤지기 시작했어요. 나 분명 봤는데 이사하면서 그 그림을 찾아서 발견했다. 가지고 왔대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물티슈로 막 그걸 닦아내다 보니까 그림이 좀 괜찮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액자 사이에 또 때가 많이 끼어있어서 또 닦으려고 하는데 돌돌돌돌돌 말려진 부적 하나가 액자 사이에서 뚝 떨어지더래요. 이게 뭐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부적은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버렸대요. 액자의 그림 모습은요. 물망초에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모를 한 마리가 그려져 있대요. 물망초 아시죠? 그 위에 개구리인가 두꺼비가 앉아있더래요. 그걸 가지고 와서는 제 소원 꼭 들어주세요.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림 속에 그냥 두꺼비라고 해야지.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 씨님 헌집 줄 테니까 꼭 새집 주세요. 그러면서 네. 자기 전에는 그 그림 속에요. 물망초에 앉아있는 두꺼비 씨한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새집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엄마랑 할머니는 그 그림 어디서 났냐고. 할머니가 창고에 있던데요. 그냥 가져와서 걸어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 그림이 우리 집에 있었나? 희한하네. 엄마 말은 뭐 별거 다 좋아한다 너는. 뭐 그러던가 말던가. 수정 씨는 혼자만의 위로를 그냥 했대요. 그 언니가 말했던 대로 나 자신만의 신을 만들었다. 그림을 상대로 항상 기도를 했대요. 근데 돌빈이 참 이게 외롭잖아요. 가정사도 있고. 이게 의지가 되어서인지 수정 씨가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성적도 좋아지더래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경우 있어요, 돌빈이. 외롭고 가정사가 있는 분들이 하나를 의지를 하면요. 굉장히 좀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이게 뭐 오은영 스님도 그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중요하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한테도 취미를 만들어라. 그게 또 치매 예방이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그 어린 나이 수정 씨도 그게 의지가 정말 됐는지 너무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졌대요. 자신만의 계획표대로 순차대로 나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엄마마저도 그 당시 이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어머니가 김치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열심히 정말 해서인지 아니면 성실해서인지 어머니께서 관리직까지 단기간에 올라가셨대요. 그러면 급여가 나아지잖아요. 작은 월급이 조금씩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되다 보니까는 분위기도 점차 집안 자체가 좋아져요. 그럴 때마다 항상 그림 속의 두꺼비님한테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냥 감사 인사인데 본인은 기도를 표현했대요. 어느덧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지나고 20살이 됐어요. 수능을 정말 잘 봤대요. 그래서 대구에서 유명한 4년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시기에 외할머니가 지은 농사도 또 잘 됐대요. 엄마도 또 알뜰살뜰 김치 공장에서 진급도 했는데 또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이제 수정씨 하나 대학 뒷바라지 않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가족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정씨가 또 공부도 잘했다고 했잖아요. 등록금의 장학 혜택을 받았대요. 입학할 때. 아유, 근데 청소년 시기에 불행했던 내 과거가 뭔가 이 두꺼비 그림 덕분에 모든 게 풀린다. 내 인생이 이제 피는가 보구나. 나는 최종 목적인 내 새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다 풀리니까요.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면 열심히 산다면 정말 모든 게 되는 거구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을 떠나올 때도 그림을 가지고 기숙사로 갔대요. 거기에서도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두꺼비씨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민님. 룸메이트 한 명이 이 친구 이름이 현경이라고 할게요. 현경이가 그 그림 속에 보고 기도를 하는 수정이를 보면서 수정아, 너는 그림을 보고 왜 이렇게 무슨 혼자 중얼중얼해? 의미가 참 깊은 그림인가 보구나. 뭐 그런 식으로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외적인 친구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대요. 외부 쪽에. 그런데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말해줬대요. 내 가정사가 이랬고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의지를 해서 나만의 신으로 그냥 모시고 있었다. 부적처럼. 신기하게 그 이후부터 내 생활이 나아지고 여기 대학까지 오면서 너 같은 룸메이트 친구가 생긴 거 보면 너도 내 복인가 보다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네. 아유, 이걸 들은 현경이란 친구 입장에서 울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냐고 막 위로를 해줬대요. 아, 그래 잘 지내자고. 그렇게 조금 또 시간이 지나고 수정씨가 그래도 생활비는 벌어야 되고 또 효녀예요. 금요일은 수업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전만 있고 오후부터는 수업이 없어서. 그럼 금토일은 본가를 갈 거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도 볼 겸 항상 본가를 가서 할머니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엄마가 일하는 김치 공장이 페이가 또 괜찮아서 티오가 비다 보면 거기 알바도 하러 갔었대요. 어느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학교 수업을 때문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말 끝내고 기숙사에 돌아갔는데 내일 학교 수업을 위해서 잠이 들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죠. 그림 속에 기도를 하는 거. 근데 그림이 안 보이더래요. 두꺼비 그림 어디 갔지? 그 책상 쪽을 뒤져도 룸메이트 침대를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게 어디 갔냐 찾을 거 아니에요. 룸메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지금 늦어서 그런 거 안 받구나. 아닌가 내가 2, 3일 전에 이걸 가져갔나? 아닌데 분명 안 가져갔는데? 참고로 이 수정씨 학교는요. 그 당시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통금 같은 게 없었대요. 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증설을 하다 보니 학교 밖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사로 만들었대요. 물론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는 따로 있는 거지만 기숙사 내 통금은 없었대요. 쉽게 말해서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다음날 기숙사에 현경이가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안 오더래요. 뭐야 얘 수업도 결석인가? 아무튼 같은 과 친구는 아니었대요. 수업 시간표도 당연히 다를 거고 2, 3일이 지나도 현경이가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기를 무슨 일이나 했는데 그렇게 1, 2주 정도 지났대요. 그런데 수정씨한테 전화가 하나 오는데 여보세요 받을 거 아니에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혹시 룸메이트 중에 현경이 아시냐고. 네,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왜 제 룸메이트 왔다고 누구세요 왜 그러시냐 물었는데 혹시 현경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안다고. 안 그래도 지금 수업도 있는데 얘 지금 왜 기숙사도 안 들어오고 지금 결석인가요? 물어봤대요. 그 친구한테. 지금 현경이 병원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병원에 있다고요? 저기 죄송한데 그 룸메이트 친구 뭐 제가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렇게 진짜 떨면서 얘기했대요. 어부어부 거리면서. 현경이 남자친구 있는 거 알죠 수정씨? 예 알죠. 당연히 룸메이트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고 하던데? 네 맞다고. 수정씨 뭐 금요일이나 주말마다 집에 간다는 거 들었다. 그러면 현경이가 뭐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가끔씩요 기숙사에 남자친구를 몰래 데리고 와서 재우고 그랬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근데 수정씨도 그 당시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 안 좋았대요. 결국에 현경이가 나 몰래 나 없을 때마다 분장을 해서인지 뭐 코트를 뭐 들러쳐매서인지 이 기숙사에 끌어들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숙사의 암암리에 그런 여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대요. 그런데 그날 남자친구랑 둘이 기숙사에서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경이 남자친구가 수정씨 그림을 보더니 와 이건 뭔가 그림이 되게 매료된다. 뭐 액자도 되게 희한하게 오래된 것 같고 그걸 본 현경씨가 남자친구한테 자기 룸메이트 수정이에 대한 사연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그 소리를 들은 현경이 남자친구가 미대 전공이래요. 동양미술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 보던 근데 이거 보통 그림 아닌데? 현경아 미안한데 이거 그림 내일 잠시만 자기가 가지고 가서 복제도 되냐고 물었대요. 아, 예. 똑같이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복제해서 다시 갖다 놔도 되냐. 이 말을 뭐 당연히 현경 씨는 어차피 수정이 주말 끝나고 오니까 월요일 때 수업 때 오고 늦으면 그렇게 오니까 그러라고. 이 말을 지금 현경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수정 씨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 이걸 어떻게 알았냐. 나 지금 병문안 갔다 와서 들은 이야기 지금 하는 거라고. 현경이 지금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대요.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그때 수정 씨는 본가에 갔을 때예요. 주말에 남자친구 아버지 차를 몰고 가다가 예. 여행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끼리. 대형 사고가 났대요. 제가 전화드린 현 상황 이런 건데 제가 수정 씨께 전화드린 이유는 땡땡 병원에 현재 입원 중이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병문안 갔을 때 싸우는 걸 목격했다. 예. 내 친구 현경이한테 남자친구 부모님이라는 사람이 오셔서 이 그림 이거냐면서 현경이한테 윽박을 그렇게 지르더라. 왜 이딴 거 우리한테 줬냐면서. 왜 넌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딴 그림을 소개해줘. 우리 아들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지르더라. 현경이는 의식이 깨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니 내 친구 앞에서 저런 소리를 막 하길래 그림이 뭐라고. 현경이는 내 그림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당장 이 그림 주인 데리고 와. 네가 아니라고 했지. 아니면 네가 그림 주인 네가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계속 윽박 지르니까 현경이가 나보더니 번호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 연락을 좀 부탁한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해줘라. 그래서 자기가 용기 내서 지금 본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수정 씨는 일단 들었잖아요. 그리고 수정 씨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룸메이트고 친구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주 오전 수업을 마치고 금요일 날 병문안을 수정 씨도 갔대요. 병문안을 가서 현경이를 보는데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니래요. 사고를 당연히 크게 났으니까요. 온몸에 깁스에 축 처져 있는 얼굴 모습. 안타깝죠. 야, 아이고 너 어쩌다 괜찮냐고 현경아 괜찮냐고 말을 하는데 현경이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흐르더래요. 수정아 정말 미안하다고. 이 물건 함부로 손대서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다고. 아니 그 물건하고 네 사고 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현경이 말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밑에 가면 장례식장이 있거든. 이 병원 안에. 우리 남자친구 빈소 마련돼 있다고.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요. 결국에 그럼 갔다는 거잖아요. 어젯밤에 갔대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어제도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 그림 어느 건지 당장 데려가면 네 거 맞지?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 죽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그리고 그 그림을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지고 가셨대요. 지하 장례식 빈소감에 있을 거라고. 이 말에 수정 씨도 이걸 근데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았대요. 예. 내가 오랜 기간 뭐 그림신이라면 그림신인데 사실 수정 씨도 그렇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의지를 할 상대가 바로 그 두꺼비 그림이었던 거거든요. 내가 모시면 모신 거 아니면 아닌 건데 내 물건이기는 하니까. 근데 남의 장례식장에 내가 굳이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랜 기간 기도한 것 뿐인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내 그림 가지고 저렇게 노발대발 하는 게 이건 좀 궁금했대요. 그래도 내 거니까 가져와야 되겠다. 빈소 쪽을 갔대요. 병원은 어차피 건물 안에 지하로 내려가서 빈소로 간 거니까. 현경이가 말해준 남자친구 이름이 적힌 보인 쪽 빈소로 갔대요. 관계자분한테 저기 죄송한데 여기에 제 물건이 있다고 해서 혹시 고인분 땡땡땡분 보호자분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장례식장이에요. 어떤 유가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유가족분들 중 한 분 중에 할머니께서요. 검은색 정장복 아시죠? 정장 한복이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가 지판을 지우면서 수정 씨한테 다가오더니 아, 네가 주인이구나. 냄새를 맡으시더래요. 계속 이러신대요. 한 1분 정도 그러니까 뭐지? 너 주인 맞아. 너 척신들이 한이 담긴 물건을 섬기고 있었지. 어디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척신? 뭔 소리야? 할머니 치매인 줄 알았대요. 수정 씨는 그 당시요. 이 말을 하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수정 씨한테 뛰어오면서 다가오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시면서 네가 주인이구나. 야인 XXX 막 그러면서 온갖 욕을 퍼붓대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너 때문에 내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이 죽었어. 그렇게 10대 번을 얘기하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거래요. 수정씨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아니 이게 지금 뭐 현경이 친구란 애도 그렇고 현경이도 그렇고 자꾸 나한테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이제 화가 나더래요. 단순히 우리 집 창고에 있던 그림을 내가 청소해서 위로를 삼고 의지를 해서 기도드린 것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서 수정씨도 거기다 쏘아붙였대요. 화가 나죠. 훔쳐간 건 너네들인데.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또 한지에 겹겹이 싸져 있던 그림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말하길,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저는 시골에 땡땡고 땡땡면을 사는데 우리 집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 내가 꺼내서 의지 삼아 걸어둔 거다. 여기 안에 다른 거 같이 있던 거 없더니 할머니가 모르시더래요. 여기 안에 분명 다른 거 있을 텐데. 있잖아. 그 말을 하길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5, 6년 전에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 부적이 돌돌 말려져 있었지. 그거 내가 버렸는데요? 펴보지도 않았다. 그냥 누가 가다 딱 부적에서 펴보지 않으니까 그냥 버렸다. 그 말씀에 할머님이 그거를 계속 내뱉더니, 혹시 너한테는 아무 일 안 일어났냐? 혹시 꿈 요상한 거 꾼 적 없냐? 누군가 와서 해코지 하지 않더냐? 꿈속이든 뭐든 그냥 말해봐라, 뭐 있는 거. 이 그림 걸고 나서부터 수년 동안 한 번도 꾼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경험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나는 이 그림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던 바람들이 일어나더라. 뭐 앞에 말씀드린 성적도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엄마가 돈도 잘 벌어지고 언젠가는 내가 새 집에 이사 가기를 원한 것까지 들어주는 느낌 받았다. 이런 과거 이야기를 해줬대요. 역시나 할머님이 그러더니, 척신한테 복을 들여 받았구만. 척신한테 복을 받았어. 이것도 신통하구만. 신통해. 척신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수정씨가 거기서 또 화가 났대요. 전 제 그림 가지러 온 것 뿐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머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말해달라. 딱 부러지게 말을 했대요. 네. 근데 할머니께서 이 그림 주인 너 아니야. 지금 네가 주인인데 네 가족 중에 주인이 분명 있어. 예. 일가 친척 중에 빨리 알아보라고. 네 집구석에 있는 거면 일가 친척일 거 아니야. 너한테는 무조건 알아봐라. 우리 손자는 이 그림에 불경한 짓 한 거 맞다. 그리고 하늘로 간 거 맞다. 그런데 척씨는 그럴 리 없다. 너도 훗날 잘못될 수 있다. 너한테 보면 한이 간다. 그리고 당장 이 그림 가지고 가라. 한지에 싸져 있는 그걸 수정씨한테 건네줬대요. 네. 수정씨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뭔가 궁금한 게 많아졌대요. 할머니, 척신이 뭐예요? 이 내용들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네 밑에 울고 있는 아가 내 며느리거든? 죽고 나는 우리 막내 손주고. 아이고, 어딜 가나 했는데 그 호기심 많은 우리 막내 손주한테 갔어. 그러면서 할머니도 우시더래요. 예. 지 엄마도 닮고 이 할미도 잘못 닮아서 결국에 명을 다 했어. 밑에 있는 이 우리 며느리 동양학 박사야. 우리 아들도 그림 박사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리고 나는 한때 무당 맞아. 근데도 얼추 예상했지. 난 무당 맞아. 근데 우리 막내 손주가 이걸 알아보다니, 어찌 이걸 알아보다니 관세음보살.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어려운 말을. 수정씨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네. 당연히 이게 도대체 또 뭔 소리야. 일단 연락처를 유가족분들에게 받고 수정씨도 집에 가서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알아봤대요. 당연히 집에 가면 남아있는 게 할머니하고 엄마잖아요. 물어봤대요. 몇 년 전에도 그랬듯이 할머니하고 엄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일절 모른대요. 긴가민가 한대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친척 중에 알아봐야 되겠죠. 한때 할머니 이 집에 살았던 엄마 형제들 있잖아요. 외삼촌하고 이모들. 네. 전화 다 돌렸대요. 6남매한테 다 돌렸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마지막 전화가 막내 삼촌. 얼굴 못 본 지 오래된 막내 삼촌한테 전화가 와서 안 받으셨는데 얼마 있다 부재중 보고 전화가 오셨대요. 근데 이 막내 삼촌이 발리에 살고 계신대요. 막내 삼촌이 이 전화를 받고 나선 내용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수정이한테, 야! 뭐야, 그 글이 왜 지금 네 입에서 나오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래요. 엄청 소리를 지르는데 수정씨가 놀랄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깜짝 놀랐는데 수정씨가 있었던 일들 삼촌한테 다 말하고 나서 삼촌이 할머니 빨리 바꿔보라고. 할머니 바꿔보라고. 그 삼촌이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내가 박스에 있는 물건 엄마 그날이 오면 반드시 불태우라고 내가 말했잖아 엄마.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오라 마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그 그림이가 참 그랬지 그래 그 그림이가 야 나이 드다 보니 깜빡하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면서 두고두고 잊고 있었는데 어차피 안 보여서 없어졌나 싶어서 그냥 불태우고 없앴다고 니한테 그냥 그때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안 보이니까 아들들이 물으면 안 없애서 없앴다고 말하는 게 시골 분들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 귀찮잖아요 사실. 그게 뭐라고. 나 진짜 미치겠네. 엄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내가 그래서 여름만 되면 겨울이 된 것 마냥 이 발리에서 춥게 지낸다고. 아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내가 악몽을 꾸나 했는데 아니 엄마가 없앴다며. 엄마가 불태웠다며. 그러면서 수정이 바꿔보라고. 수정 씨한테 삼촌이 말하길 수정아 내 말 잘 들어라. 니 그 그림 안에 부적 봤나 안 봤나? 봤어요 삼촌. 일단 그 부적 네가 버렸다고 했지. 예 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소금 한 포대를 빨리 타오래요. 그리고 소금 한 포대 그 그림 묻으래요. 안 보이게. 땅 밑에다가 그냥 소금 넣고 그대로 물으래요. 일단 봉인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너 네가 버렸던 그 소원들 공책 같은 거 있었지? 그 당장 불태우고 없애버리라고. 자 일단 수정 씨는요. 뭔가를 기이하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화 때부터. 그리고 장례식장에 들었던 말도 그리고 삼촌의 지금 말도 너무 의미심장하게 들리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했대요. 삼촌이 그 이유를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 삼촌이 어릴 때 좀 못났대요. 머리도 나쁘고 머리 나쁜 애들이 꼭 이런 거 있지 않냐 수정아. 셈이 많다. 질투가 좀 심하다. 우리 마을이 성씨 촌집이야. 성씨 촌집이면 같은 성 있잖아요. 집성촌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마을인데 이 집성촌 성씨 중에 먼 친척형이 있는데 엄청 똑똑하대요. 예. 한두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근데 그 형이 진짜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선비. 몇 감으로 놀러 가면 예. 풍요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있죠. 어느 날 타이어 큰 거 하나 들고 가면 그게 이제 튜브죠. 그 당시는. 몇 감으로 계곡으로 올라가면 그 형님이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대요. 예. 산을 보고 그림 그리고 애들 노는 거 그림 그리고 물망초에 그림 그리고 꽃 보고 그림 그리고 두꺼비 그림, 개구리 그림, 물고기 그림 그렇게 막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삼촌 무리들이. 그 당시에 희야 또 그림 그리냐고. 수영이나 같이 하자고. 근데 나 수영 잘 못해. 여기 타이어도 있고 튜브 같은 거 많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수영이나 같이 하자고. 그래? 같이 수영을 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마을에서 칭찬이 그렇게 많은 형이었는데 질투가 좀 나고 골탕을 좀 먹여주려고 수심 깊은 곳에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돌변이 일부러. 친구들하고 막 놀리고 장난치면서 물을 좀 먹였대요. 장난치다 네.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날 좀 물을 많이 먹었나 봐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당연히 이 친구들은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이 심성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픈 걸 굳이 표현을 안 해요. 부모님한테도. 왜?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엄청 착하죠. 근데 이게 좀 늦게 말했는지 집에 와서 복수에 물이 많이 찼나 봐요. 그걸 이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부모님이 알 거 아니에요. 예. 물을 엄청 많이 먹어서 토도 못 찬 채로 복수에 물이 많이 차니까 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당시에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복수에 물이 차면 일시적으로 몸이 추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체온이 떨어져서. 그럼 이게 제일 위험한 게 폐렴이거든요. 폐수종으로 가서. 그럼 이게 폐렴까지도 와요. 근데 네. 폐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는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한테도 위험해요. 어른들한테도 위험한데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요. 하늘로 올라갔대요. 예. 이거를 수정 씨한테 얘기하는데 삼촌이 말하기에 우리도 나중에 좀 알았다 수정아. 그 형님이 엄청나게 귀한 집 종손알이었을 줄은 나는 몰랐다. 물론 똑똑하고 그런 거 유명했는데 조상들 중에서도 박수까지 있었다는 건 난 뒤에 알았다. 그마이 좀 손이 귀한 집인 줄 우리는 꿈에도 몰랐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거기 어머니마저 아들을 따라서 목을 베요. 그 모습을 겪은 아버님마저도요 따라가셨대요. 그 길. 살아생전 그림을 워낙 좋아하는 형님이었는데 방에 놀러 갈 때마다 많은 그림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당시 그리던 물망초 그림을 삼촌한테 줬다 아이가. 삼촌이 개구리하고 두꺼비를 많이 잡아줬거든 그 형님한테. 근데 그 그림 받아서 내가 집에 갖고 오고 그 집에 우환이 우리 장난으로 시작된 것 같아서 너무 좀 괴롭긴 했다. 친구들끼리 말하길. 그 집 식구들은 당연히 우환 때문에 떠나고 당연히 물건들은 그 집에 있는 거 다 불태울 거야 아이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 살게 될 거고. 근데 그 지나가는 무당인지 보살인지 교수인지 모를 사람이 이 집에는 우환이 많이 있으니
척이 많이 끼어 있으니 반드시 달래주거나 없애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충고를 줬는데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믿는 거 있겠나 없겠나? 없지 당연히. 그냥 상기라. 근데 삼촌 방에 그림이 있지 않나 수정아? 삼촌도 당시 그때 귀신 안 믿었다. 삼촌이 수정이 네 나이쯤 됐을 때부터 당시 그림 그리던 형님을 좀 골탕을 먹여서인가? 우리 나이 되니까 내 친구들이 하나 더 죽어나가는 기라. 예. 그 골탕 먹였던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다양했대요, 돌빈이. 하나는 교통사고, 하나는 산재, 또 한 친구는 뭐 병사, 뇌졸중 이런 걸로.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이지만 6명 중에 3, 4명 죽어나가는 거는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참 희한한 기라. 이유는 마지막에 죽어나가 뇌졸중한데 그 아가 나한테 내가 병문안 갔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 친구야, 너 그때 철수 형아 기억나나? 우리 물맥인 형아, 그 하늘 간 형아. 나 그 영화 꿈을 얼마 전에 꿨는데 내한테 자꾸 올 때 아이스 깨끼 하나 사왔나 꿈에서 내한테 2-3번 나오던 기라. 근데 니도 이 철수 영화 그림 받고 그런 꿈 꾼 적 있나? 이 말 하는데 수정이 삼촌분이 나는 받았다고. 왜 옆에 있는 친구도 자기도 받았대요. 예. 항상 그 철수 영화가 우리 그림 그려주지 않았냐? 근데 그때 수정이 삼촌분이 소름이 너무 끼치더래요. 그럼 우리 다 그림 받았네. 그 형 선물로. 그 친구분을 결국에 투병 중에 사망하셨어요. 급하게 살아있는 삼촌과 또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야. 삼촌 친구분. 무당한테 갔대요. 근데 그 무당 말이 진짜 용한 분이요. 내가 불가능할 것 같거나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 나라 뜨라고. 네, 이 나라를 뜨래요. 네. 그리고 20년 동안 꿈에서라도 그 귀신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안 나오면 그때 한국 들어오라고. 이왕 떠나는 거 신들을 많이 모시는 나라로 가보라고. 그 나라로 선택을 한 게 수정이 삼촌은 발리래요. 발리라는 나라가 그 당시는 휴양지로 지금은 유명하죠, 돌빈이. 발리라는 나라가 신들의 섬이라고 불려요. 그 당시 운 좋게 지인분이 계셔서 발리로 가서 일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삼촌 친구는 좀 집이 여유 있어서 그런가 그리스로 갔대요. 거기도 신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부적을 줬는데 그 그림들을 이쁘게 액자로 만들어놔서 붙여놓으라고 그랬대요. 네. 가족 중에 10년이 지나 이날 금음쯤에 반드시 태워라. 니네들이 해외에 살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이날에 반드시 태워라. 그럼 니네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여기에 누군가가 태워줘야 될 거 아니냐. 반드시 부탁을 해라. 아니면 부셔버리든지. 네가 살던 집에 절대 놔둬선 안 된다고. 그렇게 무당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당시. 있는 형편에 해외를 가면요. 알잖아요. 죽기 살기로 일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먼 타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꿈에서요. 계속 그 형님이 나타나면서 니 덥지? 아이스크림 먹을래? 여름만 되면 자꾸 그 꿈을 꾸는 거래요. 아이고 형님 여전히 한이 많이 남았구만.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여름만 되면 간혹 그 꿈을 꿨대요. 수정이 삼촌이요. 그러면 이게 장기간 꾸다 보면 내가 죽어야지 나나 싶었는데 그렇게 10년 지났대요. 그런데도 그 꿈을 꿨다는 건요. 그림을 엄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태웠다 없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보이니까 없앴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나타나는 건 이게 진짜 큰 한이구나. 나는 이제 한국에 못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수정이 네가 그 그림을 발견을 해서 집구석에 있는 게 충격이다. 삼촌이 정말 수정아 미안하다. 알아볼 테니까 소금에 파묻혀 있는 거 일단 가만히 아무도 못 건들게 네가 좀 간수 좀 해라. 그리고 삼촌이 알아보면서 2주 정도 시간이 좀 지났어요. 삼촌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수정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울면서 좀 술이 되셨는지 울면서 전화 오시는데 삼촌 왜 그러시냐 말을 하니까 큰일 났다. 니한테는 아무 해코지가 안 일어난 게 그게 좀 희한해서 내가 알아보고 했는데 신님이 너를 마음에 두시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너한테는 복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네가 뭐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게 척신이라 그랬지. 그 아들은 분명 불경한 짓 한 것 같더라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악을 받아서 벌을 받은 건지 하늘로 올라가고 수정아 삼촌 노릇 또 못하고 미안하다고 진짜. 그런데 왜 그 신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고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속신앙이라서 뭐라 말은 못하겠고 삼촌처럼 10여 년 세월이 흘러서 너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걸 불태워야 된다 하더라. 수정아 너도 10년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 그렇게 수정씨가 삼촌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들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산이와 함께 당집을 최근에 간 적이 있어요. 이 역할을 훗날이 아니에요. 이제 1, 2년 남았어요. 그 10년 세월이. 이걸 산이가 도와주기로 최근에 결정이 났어요.
벌써 이제 10년이 다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썰을 다시 풀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오. 네. 그리고 고인이 된 현경 씨 남자친구는 어떤 불경스러운 짓을 저지른가에 대해서는 끝내 들을 수 없었어요. 그 무당이라 불렸던 그 할머니죠. 척신이 들어갔다, 한이 들어갔다고 말한 그 할머니한테도 좀 알아봤냐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랑은 연락이 안 된대요. 왜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장례가 끝나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대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럼 그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며느님. 어머님한테 알아보고 전화를 했는데 그 어머니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 어머니 말씀이 수정 씨한테 너 그림 때문에 내 아들이 떠났고 우리 가족이 우환을 받았다. 난 절대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삼촌도 당시 아무리 알아봐도 방법이 없다고 너 10년 이거 받아야 된다. 이 비방을 10년에 걸쳐서 이걸 받아야 된다. 수정아 정말 미안하다. 친하게 지내는 법사님 중에 한 분이 비방을 내놓겠는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단다. 그게 산이가 잘 아시는 법사님이신 거예요. 이 척신을 장기적으로 하늘 달래야 되고 위로 보내줘야 한다. 아예 떼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대략적으로 10년 다 됐고 시간은 1, 2년 남았다고 하는데 참고로 가명인 지금 현재 수정 씨는요. 이제 20대 후반이거든요. 네.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잘 사시고 있고요. 아직도 그 그림은 촌집의 소금포대에 싸져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법이 그거밖에 없대요. 네, 소금포대 그 창고를 정말 봉인한 상태에서 예. 그대로 있대. 가끔씩 들어가서 소금이 녹을 거 아니에요. 덮거나 물이 차면. 매번 뿌린대요. 네. 그리고 마지막 반전으로 굳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수정 씨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 대학생 예쁜 언니 있죠.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언니도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왜냐,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이 언니의 모습은 생각해보니까 원피스를 입었는데 얼굴이 왜 사람 같지가 않았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게 좀 생각이 나더래요. 네, 오늘 이야기는 좀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네요. 기이하네요. 기묘하기도 하고 뭐 신묘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척신이라는 그런 게 저희 시들무에 등장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저도 모르니까 그 당시 당집에 갔을 당시에 듣게 된 얘기인데 장난 아닌 신이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도 아코님께서 굉장히 저희가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던, 그리고 또 1년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코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돌비 아코 검색하시고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주행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코님은 꼭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어느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어느날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느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셔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네. 돌비님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소리 들어서 긴장 안 하고 오늘은 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네네네. 아,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항상 밝게, 처음에는 밝게, 이야기는 무겁게. 아시겠죠? 네, 오늘 좀 무겁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어느 날이에요? 그때에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제가 부모님 집에 처음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지역이 좀 달라서 회사랑 거리가 좀 멀었어요. 버스로는 가능한데 어쨌든 1시간 정도 거리여서 그때 이제 한 도보로 한 10분 거리 되는 그 원룸으로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처음엔 너무 좋았죠. 회사랑 너무 가까우니까 늦잠도 자고 어쨌든 퇴근하면 바로 집이고 그랬었는데 그 원룸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원룸이 이렇게 원룸처럼 쫙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골목길 이렇게 들어서면 그냥 언덕 위에 원룸이 딱 덩그러니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 시점에서 보면은 그 원룸에서 그냥 이렇게 언덕으로 쭉 내려가면은 편의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편의점이 좀 컸어요.
지금은 이제 브랜드 편의점이 되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브랜드 있는 편의점 많이 없었고 개인이 하시는 편의점이었거든요. 간혹 그런 돌비 편의점 같은 데가 있죠. 근데 그날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저녁도 잘 안 먹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나 뭐 주전부리 같은 거 사서 이제 집에서 막 컴퓨터 게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자고 그런 게 되게 좀 흔했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편의점 가서 뭐 사서 먹어야지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 편의점이 통유리였어요. 코너 돌면은 현관이었는데 코너 돌기 전에 통유리니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한 50대 정도의 아주머니셨는데 되게 인상도 좋고 좀 서글서글 친절하시고 좀 그래서 좀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분이 카운터에서 어떤 분이랑 막 되게 즐겁게 대화하시면서 서 계시더라고요. 약간 캔맥주도 이게 따져 있고 막 그렇게. 그래서 뭐 되게 친한 지인분이신가 보다 하고 그냥 제 거 들어가서 살 거 사고 나오려고 계산을 하는데 사장님이랑 대화하시는 앞에 여성분께서 연배가 좀 비슷해 보였거든요.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가씨 어디 살아?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말 거니까 좀 쭈뼛쭈뼛해서 대답을 못 하는데 그 사장님이 대신 요 위에 언덕에 원룸 있잖아요. 거기 이사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뭐 거기 사는 아가씨예요. 뭐 이러면서 자주 볼 것 같은데 인사하시라면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장님이 진짜 처음 뵀는데 저한테 어깨동무 딱 하더니 내가 여기 길 딱 건너면 호프집 하는데 뭐 손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 호프집 하는데 가서 또 어차피 뭐 집에 가서 혼자 맥주 마실 거면 나랑 같이 마실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회사 다닐 때 다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날 신날이기도 하고 해서 그 사장님을 따라가기로 해요. 그냥 1차선 도로였는데 건너면 바로 호프집이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한 4-5개 되는 테이블 있고 칸막이가 있었고 좀 어두웠어요.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인데 손님이 없나?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맥주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맥주를 마시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의외로 성격이 처음에 봤을 때는 긴 단발머리에 눈이 좀 부리부리하다고 해야 되나? 눈이 크고 진짜 기가 세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런 기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살면서 처음 느꼈는데 어쨌든 그 분이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너무 재밌게 막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좀 친해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집 앞 편의점에 뭐 죽이나 뭐 이런 거 좀 대충 먹고 약 먹고 자려고 정말 진짜 기운 없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골목에 이렇게 걸어가면 길 건너에 호프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흡연을 하셨거든요. 앞에서 담배를 막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딱 마주치는데 제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니까 야 어느 날 뭐 이러면서 저 부르면서 너 왜 그래? 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그런데 제가 그 도로를 건너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개를 그냥 진짜 절레절레 저으면서 저 오늘 술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편의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막 불이 나게 오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막 때리시는 건지 그런 제스처를 했어요. 네. 먼지 털듯이 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또 뭐 사러 왔어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대충 먹고 약 먹고 자려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너 여기 산다 했지?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혼자 살고 솔직히 혼자 살면 먹을 게 냉장고에 하나도 없이 거의 대부분 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진짜 생뚱맞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던 원룸이 4층이었는데 한 층마다 2집씩 있었어요. 총 8집이 살고 있는 원룸이었고 집주인이 상주에 계시는 원룸이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집주인이 원래 꼭대기층에 사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단층에 사셨어요. 1층 올라가기 중간. 한 70대로 돼 보이는 할머니이셨는데 어쨌든 괴짜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랑 올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도어락 많이 써서 번호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열쇠키를 썼거든요. 열쇠를 따서 딱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집 구조가 되게 조그마한 원룸이었는데 딱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이고 바로 앞에 싱크대 조그만하게 있고 그리고 냉장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조그마한 장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롱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위로 이렇게 딱 양문으로 열 수 있는데 짧은 티 같은 거 이렇게 걸 수 있는 조그마한 장롱이었거든요. 근데 밑에 서랍이 2개 있고 보통 어린애들이 쓰는 그런 장롱이 약간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장롱이 있었어요. 처음 이사 갈 때부터. 근데 사장님이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장롱을 보시더니 진짜 뭐 쉬운 사람 마냥 그 장롱을 양문으로 막 열더니 거기 있는 옷을 다 그냥 디벼서 막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제 성격 같으면 뭐 하시는 거냐 남의 집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날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장롱 바로 맞은편이 침대였거든요. 그 침대에 그냥 진짜 걸터 앉아서 멍하니 그냥 본 거예요. 뭐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장님이 보물찾기 하듯이 진짜 막 장롱을 막 위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밑에 서랍까지 해서 뭐 다 디비시더니 맨 밑에 서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꺼내서 바닥으로 이렇게 엎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서랍에서 부적이 나온 거예요. 예. 노란색 부적을 딱 보게 됐는데 저도 사실 그때 뭐 그렇게 가구에 붙여진 부적이 처음이라서 실제로 본 게. 네,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원래 뭐 이런 가구에 뭐 이렇게 부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 부적을 보더니 막 그거를 꺼집어내서 그걸 뭐 태우거나 뭐 어떻게 찢어버리거나 약간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용히 그 서랍만 쓱 이렇게 넣는 거예요. 부적 있는 상태로. 그리고 그 위에 옷이 한 2-3개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따라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원룸 4층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걸어 내려갔는데 처음에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몸이. 근데 그러고 4층에서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겨울에 너무 추울 때 옷 딱 이렇게 껴있잖아요. 겹쳐서. 그게 계단 내려갈 때마다 한 겹 한 겹 그냥 없어진다? 좀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그때는 그 장롱이랑 무관하게 그냥 몸이 좀 괜찮아지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어디 가시는데요?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여기서 말 못하니까 따라 나와 가게에서 얘기 뭐 이러면서 자기 가게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가시더니 진짜 그 사장님이 진짜 엄청 목마른 사람처럼 냉장고에서 병맥주 그냥 딱 따서 진짜 원샷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먹더니 너도 딱 보니까 좀 살아난 것 같으니까 한 잔 마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먹기 좀 그래서 제가 얼어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등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또 막 때리고 어깨도 막 때리고 막 하더니 진짜 재수없다는 듯이 부엌에 가서 뭐를 가지고 와서 제 몸에 막 뿌렸어요. 소금인가? 네, 진짜 바닥 봤더니 굵은 소금이어서 굵은 소금. 또 왜 그러시냐고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얘기하면 그 집에서 못 사니까 일단 술 마시고 내가 다시 얘기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 무게감이 엄청 컸었거든요. 어떤 얘기도 귀에 안 들리고 좀 무서웠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 장롱 너가 갖고 온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사할 때부터 그 장롱이 있었다. 풀옵션은 아닌데 뭐 어쨌든 냉장고랑 장롱이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사장님이 그 집주인을 알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장롱 주인이요. 네. 죽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주인이 뭐 중고로 그 장롱을 사서 와도 사람이 죽어서 어쨌든 누가 내놔서 갖고 온 장롱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죽었거나. 근데 그 부적의 의미가 그거인 거예요. 물건에 되게 집착하는 영가가 있는데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부적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다가. 예. 근데 그 영혼이 너무 그 가구에 깃들어져 있어가지고 못 떠난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살고 싶으면 너 그 장롱 버리던가 이사 가던가 둘 중 해야 된다. 진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 들었을 때는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게 됐어요. 한 새벽쯤 술 마시 들어갔는데 집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 옷이.
근데 그 옷을 막 개다 보니까 뭐 자켓도 있고 맞잖아요. 뭐 셔츠도 있고 뭐 블라우스도 있고 여자니까 뭐 그래서 이게 개 넣을 수 있는 거랑 없는 게 있으니까 걸어놔야 되고 뭐 행거도 없고 되게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행거를 사야 되나 혼자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 장롱에 옷을 걸게 돼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냥 거기다 옷을 다시 정리해서 넣게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려고 불을 딱 껐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원룸이 조그만한데 바람이 불 턱이 없거든요. 제가 뭐 에어컨 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바람을 타고 휘바람 소리인지 사람 웃음 소리인지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켰어요. 창문이 열렸나? 뭐 화장실 문이 열렸나?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불을 끄니까 또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는데 좀 이상한 기괴한 소리였어요. 잠을 못 자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게 돼요. 네. 너무 찜찜하니까 제가 집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요. 장롱 이거 버리면 안 되냐. 네. 못 버리면은 보관해뒀다가 다음 계약하시는 분한테 줘라.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거 사람 불러서 뭐 어쨌든 처리해야 되고 그럼 처리하게 되면 돈도 들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그냥 불편하더라도 쓰고 진짜 쓰다가 진짜 정 불편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요. 그리고 제가 그 신날에 또 호프집 놀러 가게 됐죠. 그날 그 사장님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셨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등 돌리고 앉아 계시거든요. 손님이 하나도 없는 가게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진짜 슬픈 표정.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간판불도 다 끄고 가게 문도 닫고 혼자 술 먹으려 했는데 너가 안 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술을 한 잔 이렇게 먹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먹게 됐죠. 되게 무거운 얘기가 오고 갔어요. 엄마 버리기도 하고 이모 버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겪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니까 집중도 되고. 근데 그 술을 마시다가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 장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장롱 처분 안 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술 기운에 도대체 그 장롱이 뭐길래 자꾸 그렇게 뭐라고 하시냐. 안 그래도 그런 얘기에서 신경 써서 그런지 제가 좀 약간 이상한 뭐 느낌도 들고 너무 무섭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야 그거 일반 장롱 아니고 진짜 죽은 영혼이 깃든 장롱이니까 이 부적의 힘으로도 안 내는 그런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장롱이면은 어쨌든 그거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 진짜 심각하다. 이게 시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난 분명히 얘기했어. 이러면서 빨리 처분해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뜻했어요. 왜냐면 제가 잠도 못 자고 계속 소리 들렸다 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좀 이상한 거 많이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악몽도 안 꾸고 잘 믿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맴 돌면 사람 미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하게 돼요. 그냥 이거 제가 돈 내서 사람 불러다가 이 장롱 처분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 귀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옷 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처분하겠다니까 그 집주인이 흔쾌히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주 5일 근무해서 토요일 날에 이제 쉬는 날이어서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처분하려고 어쨌든 사람들이랑 이렇게 다 약속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금요일 날에 제가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친한 사람도 많이 없고 하니까 모임을 엄청 열심히 나갔어요.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근데 그때 아무튼 새벽 6시까지 제가 술을 마셨는데 제가 술이 좀 셌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술 마시면 취한 애들 1명, 2명, 3명 이렇게 다 그냥 보내고 마지막에 제가 그냥 집에 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말짱하게.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집에 갔거든요. 원래 편의점에서 그냥 이렇게 딱 골목 지나가면 집에 오는데 희한하게 그날은 편의점 그냥 지나서 코너로 이렇게 꺾어서 또 다른 골목길인데 아무튼 그쪽으로 가도 그 원룸이 나와요. 그날은 거기로 그냥 걸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공중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스마트폰을 안 썼어요. 배터리가 되게 금방 닳았었는데 네? 근데 제가 휴대폰 배터리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날 집에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받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딸 쉬는 날인데 되게 일찍 일어났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늦게까지 술 먹었다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됐네 하면서 아빠가 뭐 집에 지금 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해서 좀 자다가 좀 있다가 컨디션 봐서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예. 돌을 짊어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술이 안 취했었거든요, 분명. 근데 식은땀 막 너무 나면서 너 술 먹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기억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제가 그 원룸이 아니라 부모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여기 부모님 집인데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진짜 이상했어요. 거실에 나갔더니 엄마 아빠가 저 막 쳐다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너 당장 그 집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회사를 그만두던가 아니면 힘들어도 출퇴를 하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 집에 있지? 뭐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일요일 날에 저녁에 내가 원룸에 막 간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못 가게 막으시면서 그냥 월요일까지 자다가 출근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말을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옷도 없고 한데 막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날 제가 술 먹고 전화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한테 발신이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아빠가 처음에는 우리 딸이면서 대화를 했는데 네. 목소리가 두 개로 겹쳐서 들리더래요. 내가 뭐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막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여보세요 했는데 저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한번 끊어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씩 웃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끊기 전에 뭔가 새근 웃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아빠가 그때 진짜 전화 끊자마자 저희 엄마한테 나 어느 날한테 간다. 뭔가 확인해야 될 거 있다 하면서 진짜 저희 아버지가 전화 끊자마자 차 끌고 제가 사는 원룸에 오신 거예요. 귀신 잡으러 가시는구만.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4층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도어락이 아니고 열쇠로 여는 그런 집이었다고.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열쇠가 없으니까 문을 막 두들기셨대요. 급하게. 야, 문 열어 하면서 막 두들겼는데 인기척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막 두들기다가 이거 신고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문고리를 돌렸는데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 딱 열었는데 연기가 확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집이 타기 직전이었대요. 그냥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엄청 타고 있고 와. 그때 그 연기 속에 제가 자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 연기 질식돼서 이제 기절한 줄 알고 막 정신 차리려고 저 얼굴 때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어린애처럼 되게 새근새근 그냥 숨 쉬면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그 냄비를 싱크대에다 물에 담가놓고 저 들쳐업고 그냥 차에 실어서 집에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제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한테 그러는 거야. 입에서 술 냄새 나니까 술 처먹고도 아침에 속 쓰리니까 라면 끓여 먹으려고 물 올려놓고 너 그 다 태울 때까지 몰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혼내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집을 처분하게 돼요. 그 장롱도 어쨌든 처분하게 됐으니까 그 집에 있었겠죠.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았을 때였는데 집주인이 좀 안 해줄 줄 알았어요. 의외로 그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또 방에 뭐 침대랑 뭐 TV랑 그건 제가 사서 들어갔었거든요. 풀옵션 요새 이제 대세니까 풀옵션을 자기가 내놓는다고 그거를 냅두고 가면 그냥 계약 해지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본가 가면 어쨌든 침대랑 다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 버리거나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집을 나가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그 회사 근처에 그 호프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룸 앞이었으니까. 예. 그날 호프집 사장님한테 인사하러 제가 호프집을 가게 됐거든요. 네, 그 사장님이 저 딱 보더니 너 얼굴 되게 좋아졌다. 너 사람 됐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원래 사람이었지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 사장님이 진짜 정색하더니 너 그때 사람 아니었어. 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좀 무서운데 너 들어와봐 이러더니 그냥 딱 앉아서 제 얼굴 딱 정면으로 쳐다보더니 너 옛날 다른 남자랑 같이 다녔는데 너 몰랐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너 그 남자애가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인 게 뭔지 알아? 이러면서 네 어깨에 축 늘어져서 질질질 그냥 다리가 끌려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깨에 걸터 있고 어느 날은 머리에다 손 올리고 질질질
뭐 이렇게 계속 다녔다면서. 그래서 내가 너 어깨 등 계속 때린 이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어깨나 이런 게 때리면 그 형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게에 왔을 때에 하시는 그 호프집 얘기하시면서 그때에도 여기 진짜 잡귀신 엄청 많았대요. 그 호프집에. 근데 자기가 기가 엄청 세서 그 잡귀신 다 이렇게 물리치고 자기가 꺼줏대감이 닿다. 근데 귀신이 다 나쁜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한테 뭐 길잡이를 해주시는 그런 영가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뭐 기가 세서 그런지 자기가 잘못된지 모르는데 그 모든 귀신이 나가서 그 가게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거기 1km 이내에 어떤 노래방 거기를 얻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잘 됐다고 이제 오픈하면 연락 달라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술 안 먹고 집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 사장님이 저한테 너 그 귀신이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축 늘어져서 어느 날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숫자를 세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49? 자 며칠 뒤에 막 놀러 가면은 32 그리고 또 한 며칠 뒤에 가면 19 이렇게 세길래 자기가 진짜 곰곰이 생각했대요. 왜 어깨를 터는데도 이 귀신이 있는데 왜 자꾸 숫자를 세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저를 데려가는 그 날짜를 세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지금도 머리 지나는 느낌 들거든요. 예. 제가 진짜 그때 막 그런 바람 소리뿐만 아니라 머리치가 엄청 많이 났어요. 예.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는데 이게 정수리에서부터 퍼지는 좀 그런 진한 느낌 들어서 솔직히 제가 그때 젊은 나이에 중풍이나 뇌졸중 막 이런 거 막 검색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정말 무서웠던 게 그 숫자 세는 귀신. 야. 어느 날.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어. 네, 이것도 그때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그걸 다 알게 되신 뒤에 더 소름이 끼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소름 끼쳤던 거는 네. 그냥 그분이 다 알고 계셨는데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신 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사실. 근데 또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거를 막 그냥 귀신이다 뭐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뭐 이상한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처음에는 좀 안 믿었는데 예. 나중에 믿게 된 게 그 사장님이 네. 노래클럽을 여신 거예요. 노래방이 아니라. 네네네. 근데 제가 놀러 갔을 때 내가 진짜 길잡이해준 귀신 잘 만났다면서 막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놀러 갔을 때. 근데 제가 사실 노래클럽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리고 네. 하니까. 그냥 한 번 가고 그냥 말았었는데 나중에 연락 왔는데 그분이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오, 예. 네, 그래서 진짜 귀신 있나? 막 그러면서 좀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원룸에 그냥 건물주. 지금도 엄청 잘 사시더라고요. 오늘 어느 날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추운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추웠어요. 이야기 자체가 차가웠어요. 네. 네, 그만큼 무섭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전달을 해주셨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어느 날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게 또 몇 가지 더 있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면 여기 와서 푸시고 그리고 또 다 한번 풀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제가 돌비님한테 카톡 보냈는데 제가 요새 이상한 일 되게 많이 겪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겁먹어서 좀 쉬겠다 하다가 그냥 뭐 어차피 보이는 거 그냥 할게요 하면서 이제 오늘 출연하게 됐는데 맞아요. 이거는 어느 날이 아니라 진짜 갑자기 생긴 일이라 이게 정리가 되면 제가 진짜 어느 날 아니고 안녕하세요 갑자기입니다 하고 이 얘기를 시작할 것 같을 정도로 진짜 무서운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다른 분들 사연 들어보니까 네네네. 시들모에 그 얘기를 하고 또 안 봤던 그걸 본다는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근데 듣게 됐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귀신을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 방송을 6년 정도 하면서 통계를 딱 냈을 때는요. 볼 사람은 그 보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다가 보는 시기가 온 거고 또 다시 안 보다가 또 보는 시기가 온 거고 이게 좀 그 중간에 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님께서 어떤 상황을 겪는지 제가 듣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지켜보죠, 상황을. 네, 뭐 네. 어느 날 이야기는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고 갑자기 이야기는 나중에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느 날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될 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판단은 본인이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님. 네, 굿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참 춥습니다. 차가운 이야기였고 그때 당시 상황이 정말로 전달이 잘 되었던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그 귀신이 축 처져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묘사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세는 것까지도. 그래서 정말 어느 날님께서 무서운 일을 겪으셨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던 또 실화 괴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은 좀 예술 쪽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망키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는 예술 쪽에 계셔서 그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제가 이제 사실 갤러리 쪽 업계에 인연이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그림. 현재 현재 갤러리 쪽 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술 업계에서 들었던 괴이한 이야기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예.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사실상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이 예술계통 쪽이 좀 좁잖아요. 아,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한테 여쭤보니까 흔쾌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냥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망키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똘순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똘순이는 40대 여성이고 이제 집안이 되게 부유해요. 그래서 외가, 친가 다 부유한데 이제 특히 외가에서는 집안 대대로 사업을 크게 하면서 이제 미술품 같은 거를 이제 증여받은 게 꽤 있었대요. 그 중에서 이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게 똘순이의 가장 큰 취미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 2012년도에 방영했던 신사의 품격에서 김정란 아시죠? 아, 네. 그 배우님. 예, 김정란 배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엄청 고급져 보이고 좀 40대 여성분 같지도 않고 관리도 엄청 잘하시고 또 되게 매너 있으신 그런 고객이셨는데 이분이 집도 되게 넓은 평수의 고급 아파트에서 사시고 남편도 전문직에 계시고 이제 남부럴 거 없는 그런 여성이셨는데 이제 장기간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옛날에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다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걸 듣고서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갤러리사에서는 똘순이가 떴다 하면 오늘은 장사 끝내도 되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다 하면 몇백이든 몇천이든 몇억이든 그냥 크게 턱턱 사가는 큰손 고객이세요. 몇 억도? 네, 그냥 사세요. 마음에 들면 그냥 사세요. 본인이 이제 취미로 그림을 사서 그리기도 하고 개인 화실이 있을 정도니까 미술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림을 살 때 엄청 꼼꼼하게 검수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훼손된 부분이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품을 합니다. 그런 세심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갤러리 직원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깐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똘수님이 원래 이러진 않았어요.
사실 몇 년 전에 겪었던 일화가 있으셨어요. 미술 작품도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유화, 인물화, 수채화, 추상화, 팝아트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미술 업계가 유명한 작가들도 많겠지만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도 엄청 많아요. 미술을 이제 아는 세계에서는 A라는 작가의 이름을 좀 안다 싶으면 보통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듣보잡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인지도가 급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 작가의 명성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도비님 미술품 가치가 확 오르는 순간이 언젠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일단 유명 인사가 구매를 했거나 작가의 그림이 많이 팔리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많이 금액이 뛰는 건 작가가 사망했을 때예요.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 네, 맞아요. 작가가 사망하면 더 이상 작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한정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중 지금은 없어졌는데 모 갤러리에서 구매했던 그림이 있었어요. 갤러리도 유명한 곳은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이너한 곳에서 이제 작품을 흥정받아서 사면 현재 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을 소개받아서 찾아갔던 거예요. 왜냐면 똘순이는 그림의 가치보다는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이제 골라서 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한 곳들도 찾아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인물화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이제 그림들을 다 봤대요. 인물화 위주로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딱 봤는데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예. 그 인물화 자체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알 수도 있을까봐 그런데 약간 성모 마리아 같은 편안한 느낌의 그림인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편안한 느낌의 그림이고 되게 그림의 색깔도 화사했어요. 그리고 작가는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미술 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작가의 그림이었고 이 작가의 그림을 좋은 가격에 쇼부를 봐서 기분 좋게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작가의 그림을 샀으니까 이제 탁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이 요즘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훼손될까봐 액자에다가 넣어서 그림을 전시를 하고 그 그림을 그렇게 보내줘요. 앞에 이제 검수할 때 잠깐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진품 증명서랑 같이 해서 이제 탁송을 해줍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그림을 집으로 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 그림이 꽤 커요. 한 50호 정도라서 식탁 정도의 크기인데 엄청 크네요. 예, 엄청 커요. 그래서 화사하게 햇볕이 비치는 거실에다가 이제 걸어놨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은 거실에서 딱 보일 수 있게끔 이제 들어오면은 딱 보이는 정도의 그 위치에다가 걸어놨는데 그 이후로 똘순이가 기이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는 꿈을 꾸는데 할머니한테 엄청 꼰나는 꿈을 꿨대요. 근데 사실 똘순이가 할머니가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어요. 장녀인데 예. 되게 예뻐해 주셨고 올 때마다 용돈도 주셨고 정말 귀하게 컸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할머니가 자기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 선물로 증여해 주신 집이래요. 그 정도로 예쁨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근데 할머니가 꿈에 나온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 혼나는 꿈을 꾸니까 일어나서도 생생했대요. 깜짝 놀란 거죠. 할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혼내신 거지?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일주일 뒤부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남편이 취미가 낚시를 하는 거래요. 예. 저수지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필이면 교통사고로 크게 깁스를 하게 돼요. 근데 좀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났냐면 낚시하고 이제 내려오다가 나무를 박아서 보닛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우와. 예. 그래서 전손 처리를 했대요. 다행히 이제 생명의 지장은 없었는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똘순이가 아들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애가 시름시름 앓더래요. 근데 이제 똘순이가 매년 가족들이 건강검진도 받고 아이도 당연히 건강했는데 애가 갑자기 아프니까 너무 이제 놀란 거예요.
집 근처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고 살짝 빈혈기가 있다라면서 철분제를 처방해 준 거예요. 근데 똘순이 입장에서는 빈혈기가 있다는 그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내 애가 혹시라도 백혈병의 초기 증상이면 어떡하지? 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본인한테도 이제 안 좋은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네. 본인한테는 아픈 건 아니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차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 그래서 보험사를 이제 불러서 한복판에서 견인을 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 있는데 집 천장에 누수가 돼가지고 크게 공사를 해야 되거나 뭐 자잘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이제 미술품에 조예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비싼 식물도 되게 많이 키워요. 식물조차. 이 식물도 되게 귀한 종류들을 많이 키워요. 예. 그냥 식물 하면은 비싸봤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잖아요. 이파리 하나에 뭐 몇백만 원짜리 있던데요? 네, 몇 천만 원짜리 식물들을 턱턱턱 사서 관리를 엄청 해주셔요. 근데 그 멸종했던 식물들이 갑자기 병에 도져서 말라 죽었대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 이제 불화가 닥치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 돌순이가. 그래서 남편한테 좀 상의를 했대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정상적인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남편이 이제 말을 안 했는데 말을 꺼내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 났었던 상황을 설명을 해줬대요. 낚시터를 이제 내려오는데 남편이 그게 초행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낚시를 취미로 하니까. 근데 나무를 들이받았는데 사실 자기는 나무를 들이받은 적이 없대요. 기억 속에는. 그냥 운전을 하는데 뭔가를 툭 쳤대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이제 내렸대요. 뭘 쳤는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 뭐지? 내가 뭘 친 거지? 하고선 이상하다 싶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나무가 튀어나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도로변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를 들이받아서 이제 에어백이 터지면서 그렇게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현상들조차 나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똘순이도 이상하다 싶어서 잠에 들었대요. 그렇게 얘 무당이라도 불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잠에 들었는데 그날 또 할머니한테 혼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엄청 소리 지르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화들짝 놀라서 깬 거예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식은땀이 이제 나니까 주방으로 좀 나가서 물 한 잔 좀 마셔야겠다 하고선 나갔는데 네. 이제 주방으로 가면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살짝 대각선면으로 이제 거실이 보이고 그 그림도 보여요. 근데 그 그림 속 여자가 웃고 있는 표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인자하게 웃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진짜 눈이 휘어질 정도로 사악하게 웃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확인해 보려고 불을 켰대요. 근데 자기가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로 그림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림 앞에 그냥 서 있는데 소름이 그냥 쫙 돋더래요. 자기가 그 미술관에서 봤던 그런 인자한 느낌이 아니라 소름이 돋더래요. 그냥 서늘한 그런 느낌. 그래서 똘순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밤을 새고 아침이 밝았어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집이 잘 산다 했잖아요. 잘 사는 집안은 샤머니즘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돌순이 집안도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이제 큰일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뭐 큰 행사하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뭐 이모, 삼촌 다 통해서 무당을 3명 정도 소개를 받았대요. 그리고 만났대요. 예. 근데 첫 번째로 만났던 무당은 그냥저냥 믿음이 잘 가지 않더래요. 느낌이 안 갔대요. 그래서 두 번째를 만나러 간 거죠. 근데 두 번째 무당이 똘순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건 제가 해결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얘기하면서 영역이 강한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무당을 만나러 갔더니 두 번째 무당의 신엄마였던 거예요. 예. 네, 거리가 좀 멀었대요. 한 집에서 100km 정도 거리를 찾아간 거죠. 딱 법당에 이제 들어갔대요. 근데 신엄마라고 하니까 나이가 되게 좀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하고선 들어갔는데
나름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온 거냐? 맞다. 이러면서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꿈에서 할머니한테 계속 혼나고 있다. 혹시 할머니가 조상이 노하셔서 지금 우리 집에 불화가 닥친 건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긴가민가한 표정을 짓더래요. 집에 한번 방문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원흉을 찾아야 된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오셔라 하셔서 며칠 뒤에 이제 약속을 잡고 무당이 집으로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 거실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 이후로 거실에 있는 그림을 뺐대요. 좀 소름 돋아서. 그래서 미술품이 이제 가득 있는 창고에다가 그냥 넣어놨대요. 근데 이제 그 무당이 집을 싹 스캔하더니 갑자기 미술품에 있는 창고로 먼저 가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방 안을 샅샅이 보는데 그때 그 그림을 탁 보더니 이 그림 한번 까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거 혹시 언제 들어온 거냐고. 그래서 이거 한 3개월 정도 됐다. 근데 왜 그러시냐. 이거 그림 액자 이렇게 분리하면은 좀 훼손될 우려도 있고 이런데 왜 그러시냐. 일단 똘순이가 물어봤대요. 자기가 봤을 때 이 그림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되게 이 그림이 느낌이 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림이 좀 크니까 일하시는 분, 남자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 액자와 캔버스지를. 근데 그림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그림이 캔버스지에 이제 그리면은 뒷면은 보통 하얀색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뒷면을 확 보는 거예요. 무당이. 근데 그냥 멀리서 보면은 그냥 하얀색의 그냥 캔버스지인 줄 알았는데 불빛에 이제 비춰서 보니까 무언가가 붙여져 있고 흰색 물감으로 덧칠해 놓은 게 보이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검은색으로 뭔가를 써놓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부적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부적을 붙여놓고서는 흰색 물감으로 덧댄 거였어요. 모르게. 예, 이거다. 딱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부적이 얼마나 강하게 덧대어 붙여져 있으면 떼지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된다고 딱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붓으로 해결할 건 아니고 이 그림을 버리고 더 이상 이 저주가 못 날아오게 평강에 부적 하나 두고서는 빌 수밖에 없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그림에 너무 원한이 많다고. 근데 이 그림이 몇 천만 원짜리인데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갤러리에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해요. 액자 뒤에 이런 부적이 있었고 왜 이런 것도 검수를 안 해줬냐. 좋은 의도의 부적도 아닌 것 같다. 네. 환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구매한 지도 몇 달이 지났고 규정상 사실 환불의 조건은 안 돼요. 네가 붙였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 갤러리사도 이거 절대 환불 못 해준다. 우리 환불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똘수님이 목소리로 이기지 않아요. 바로 법적 대응을 한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을 했대요. 예.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갤러리 쪽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이제 참고조사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갤러리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아마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작가가 살아생전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렸대요. 근데 지금 이 갤러리에서만 자기 그림을 사줬었는데 판매를 맡겨놓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돈을 후려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림이 1,000만 원짜리 그림인데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쥐어주고 헐값에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900만 원은 갤러리사에서 그냥 먹어버리고. 근데 작가들이 힘이 없어요. 그 그렇겠죠. 갤러리에서조차 사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요. 네. 요즘엔 그런 불공정 거래는 안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암암리에 그런 갑질이 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규정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닐 거니까. 예, 그렇죠. 요즘에는 규정이 딱딱딱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냥 1,000만 원짜리 그림을 50만 원에 사도 할 말이 없고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갤러리의 그 직원의 이야기하는 게 이 작가가 살아생전 갤러리 대표와 불화가 정말 많았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작가가 일부러 붙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환불에 대한 이 분쟁은 2년 동안 진행됐대요. 와. 근데 결국에 이제 법원에서 똘순이의 편을 들어줬어요. 다행히. 그래서 환불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갤러리를 다시 지나가면서 봤는데 폐업한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폐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의 행방은 이제 볼 수가 없고 작가의 그 그림은 다른 갤러리에도 몇 개가 걸려져 있기는 한데 이 부적이 붙여져 있는 건지 아니면 부적을 떼고 둔갑해서 팔았는지 아니면 그냥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똘순이가 샀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의 행방도 사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대요. 그러니까 갤러리사에서 이제 들고 갔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방문했던 그 신엄마의 추측은 이런 거예요. 화빅이 사실 자기 그림이 팔릴 거라 생각을 못하고 고객한테 살을 날린 건 아니고 갤러리 대표한테 저주를 하고 싶어서 붙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네. 이 부적을 계속 두면은 장세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붙인 건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똘순이가 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꿈에 나오셨던 할머니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살아생전 똘순이를 그렇게 예뻐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수호령 같은 존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똘순이만 다치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똘순이의 주변에 있는 것들만 다쳤다는 거지. 그것도 할머니가 지켜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의도치 않은 그 살이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똘순이의 가족들도 더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예. 할머니가 막아준 게 아닐까 이런 지금 추측을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깨우침을 주신 게 아닐까 하고 이제 할머니한테 감사를 하면서 그림을 살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겠지만 네. 이 업계 쪽에서도 좀 유명한 그런 그림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이 팔려서 갔는데 자꾸 되돌아오는 그림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귀신이 나온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해외에는 있어요. 해외에 있다고요? 네, 프랑스에 있습니다. 네, 프랑스가 예술의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나 아니면은 이 미술품,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일화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번에 프랑스 출장을 다녀오면서 좀 들었던 일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또 그 프랑스 다녀오시고 직후에 바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죠? 아, 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많긴. 그래서 오늘 좀 있었을 말을 텐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말씀 잘 해주셨고 절대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예술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또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왜냐면 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또 작가의 혼이 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을 텐데 오늘의 또 한 사례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청나게 뭐 자극적으로 귀신이 엄청나게 무섭게 나와서 사람을 해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작가가 노린 거는 그 갤러리 쪽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갤러리에서 다른 쪽으로 팔았을 때 그 그림이 팔렸을 때까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 그림이 팔릴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또롱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고요. 또롱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우리 바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동해바다가 아닌 바로 서쪽 바다 을왕리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롱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을왕리 같이 가시죠. 그럴까요? 네, 조개구이나 한번 딱 하고 오시죠.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동해바다가 아닌 서해바다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고, 을왕리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그렇죠. 네, 지금도 아마 많이 가실 텐데, 을왕리 네. 해수욕장에 예전에 놀러 가셨다가, 네. 또 이상한 일들을 겪으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 규종님들도 이 네.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이런 행동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또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러면 바로 알겠습니다. 을왕리로 가는 차 시동 걸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입니다. 또롱이죠. 그때는 2008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첫사랑이랑 좀 헤어지고 어허. 좀 많이 심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좀 저를 위로해준답시고 을왕리 해수욕장 가서 여자도 좀 꼬시고 재밌게 놀아보자. 아, 거기가 이제 좀 네. 남녀 헌팅의 좀 메카인 또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네. 뭐 아니지만은 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한번 가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이제 을왕리를 가게 됐어요. 뭐 결국엔 거기서 재밌게 놀 일은 없었지만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해변가를 쫙 걷는데 뭔가 발에 막 이렇게 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뭐 반짝반짝거려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금반지처럼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주웠어요. 그거를 줍고 이제 친구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냥 장난치려고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야 금반지야 금반지. 근데 애들이 뭐 한 명도 뭐 좀 관심 갖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예. 아이 재미없네 하고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메고 있던 가방에다 그냥 무심코 넣어놨어요. 이렇게 무심코 넣어놨는데 이후에 좀 내용이 이제 생깁니다.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신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좀 재밌게 봤던 게 그 유령 스팟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막 보면서 귀신 한번 보고 싶다. 네. 귀신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귀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가위가 눌려요. 그때 생애 처음으로 눌렸는데 거실에는 그 누나가 뭐 이제 보일러를 왜 이렇게 높게 해놨냐 뭐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뭐 보일러 끓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냥 다 멀쩡하게 저는 정상인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가위가 눌린 거구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있는데 침대 옆에 문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문 쪽에 귀신을 그때 처음으로 보게 돼요. 전부 다 까만색 옷을 입고 여자 귀신인데 머리는 좀 허리까지 오고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그 앞머리가 얼굴을 다 가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귀신이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들어서 이제 눈은 안 보이고 네. 입까지만 딱 보이는 눈까지는 좀 앞머리 가려 있어요. 네. 고개를 천천히 드니까 앞머리가 싹 올라오면서 입이 딱 보이는데 저를 정확히 보고 씩 웃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 공포 그 자체였어요. 실제로 본 귀신은. 그래서 그때 엄청 막 발버둥을 치고 해가지고 겨우 가위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이 귀신을 본 거는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이었겠거니 싶었어요. 이제 누나랑 그때 당시에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독립을 하고자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여자친구를 또 새로 사귀게 됐는데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바람 피는 여자 있어? 그리고 아니 뭐 내가 무슨 바람을 펴. 나 바람 펴본 적도 없고 나 여자도 없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났는데 너 바람 피고 있지? 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바람을 피냐. 나는 뭐 바람 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 이상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일이 끝나고 집에서 씻고 나왔어요.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오더니 막 불같이 화를 또 내요. 너 바람 피고 있지?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자꾸 요새 내 꿈에 어떤 여자가 나온다. 예. 어떤 여자가 나와서 저를 보고 이제 내 서방이라고. 그러니까 꿈에 저랑 제 여자친구 그리고 그 여자 걔 셋이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저를 막 데리고 가려고 얘 내 서방이야. 얘 너 못 만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그 여자친구가 무슨 소리냐 내 남자친구다. 그랬더니 그 반지를 보여주더래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통화하면서 너 혹시 집에 나비 모양 반지 있어? 장난감 반지 같은 거? 그 여자가 자꾸 그 반지를 보여준다. 저는 그때까지는 그 전에 을왕리에서 뭐 반지 주웠던 거 그리고 뭐 가위 눌려서 뭐 귀신을 봤던 거 저는 그냥 생각에서 아예 잊고 있었어요. 기억에 접혔는데 그냥. 오, 예. 아, 내가 뭐, 뭔 반지가 있어? 반지 뭐 없어. 반지? 나비 모양? 근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 그때 당시에는 쓰지도 않던 옛날에 쓰던 가방이었어요. 가방 옆에 뭐 음료수 담는 그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에다 손을 딱 집었는데 그 반지가 나비 모양이 있는 반지였어요.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냥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경악 그 자체예요. 온몸에 소름이 다 돋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걸 얘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한 5분 동안 굳어 있다가 겨우겨우 이제 여자친구한테 나 이거 있다. 일단 끊어봐. 통화를 끊고 일단 그 반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걸 제가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멀리 가서 숲속에다가 그냥 던졌어요. 멀리. 이때 제가 을왕리에서 준 그 반지 때문에 저한테 귀신이 뭐 씌여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정말 뭐 다행인 건지 아니면은 저한테 어떤 인연인 건지 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새어머니인데 새어머니가 무당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주말마다 집에 가는데 집에 새어머니한테 좀 여쭤보고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새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게 이 귀신이 저한테 씌인 건 맞고 그리고 저랑 여자친구랑 잠자리를 할 때마다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살았던 집이 반지하였는데 그 집이 또 유난히 습했어요. 유난히 습하고 향기도 들고 이런 집이었는데 그 집 화장실 쪽에 귀문이 있다. 그래서 귀신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다. 이제 새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일단 이 귀신을 떼어놓긴 해야 되는데 그 굿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좀 필요하다. 너랑 너 남자친구랑 해서 절에 좀 다니고 좀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안은 여자친구랑 같이 지내면서 절에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에 가서 108배를 주로 했는데요. 이제 이게 그 여자친구 새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씌어있는 상태에서는 108배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면은 자세가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하다가 갑자기 뭐 힘들어서 못 하겠거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왔을 때 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제 절을 하는데 갑자기 다리만 이상하게 되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꿋꿋이 했습니다. 108배를.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다니면서 이제 그 대망의 굿판을 버리는 날이 다음 날로 다가왔어요. 그날이 정말 좀 소름 끼치는 일이 많았던 날인데 내일 당장 굿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귀신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여자친구의 또 친한 언니가 무당분은 아니신데 굉장히 좀 신기가 있으신 그런 분이어가지고 그 언니한테도 당부 전화가 또 왔어요. 너 오늘은 진짜 어디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 내가 느껴보니까 걔가 오늘 밤에 막 나가려고 막 어떻게 할 거거든? 너 남자친구한테 절대 밖에 나가게 하지 말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이게 빙의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귀신이 여자친구한테 씌였을 때는 눈빛부터 확 바뀌거든요. 이게 몇 번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빛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처럼 싹 날카롭게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이 됐는데 그렇게 눈빛이 또 확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좀 제압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은 제 중학교 때 저희 동네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그 전형적인 시골 똥개 아시죠? 사람들 보이면 와와와 짖다가 제가 이제 잡으려고 하면은 꼬리 빼고 도망가고 개를 보고 제가 한 번은 엄청 짜증이 나가지고 확 노려본 적이 있었는데 이 개가 제 눈을 마주치다가 제가 확 노려보니까 깽깽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자친구가 눈빛이 확 바뀌었길래 여자친구 눈을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너 내 눈 봐. 내 눈 마주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 몸에서 나가든지 가만히 있어. 내 눈 마주쳐.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또 신기하게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긴 하는데 한 5초 이상은 못 마주치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말은 계속 합니다. 뭘 꼬라봐? 눈은 피하면서. 또 다시 저를 봐요. 네가 그렇게 쳐다보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눈을 또 피해요.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좀 신났었나 봐요. 내가 좀 이 귀신을 힘을 누르고 있다, 내가. 얘 힘을 좀 내가 누르고 있구나. 저는 그때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제 12시가 넘으니까 자꾸 산에 가재요. 제가 그때 다니던 산에 있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자꾸 산에 가재요. 자기야, 나 절 가고 싶어. 지금 절에 가자. 제가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시간에 절을 왜 가? 나 어제 놓고 온 거 있어. 지금 가야 돼. 그러면서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막 가자고는 하는데 직접 나갈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이 귀신이. 그래서 제가 자꾸 알리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너 지금 내 여자친구 아니잖아. 그러고 이제 밤을 지새입니다. 밤을 지새다가 동이 트기 전이었을 거예요. 4시, 5시쯤? 그때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급했나봐요, 그 귀신이. 막 어때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가자고. 내가 산에 놓고 온 거 있다 했잖아. 나가자니까?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으로 그 반야심경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어떤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절에만 다녔으니까 그래 이거라도 틀면 좀 효과가 있겠지 틀었는데 여자친구가 소리를 제가 트니까 틀자마자 이거 뭐야 끄라고 그러면서 진짜 그때가 동네 방네 떠내려가게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끄라고 했잖아.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끄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뭐 와이파이가 끊겼는지 아니면 핸드폰 전화가 오류인지 그 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끊기자마자 그렇게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막 소리 지르더니 여자친구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까졌네?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아니 사람이 진짜 연기를 잘해도 그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귀 막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꺼지자마자 갑자기 웃으면서 꺼졌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저는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제 밖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날이 뜰 때까지 문을 지켰어요.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가 뜨고 여자친구는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본가로 구슬을 하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구슬은 이제 했어요. 하루 종일 했다고 했는데 귀신이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귀신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은 옷 입은 귀신은 정말 안 좋은 귀신이고 그리고 또 웃는 귀신 뭐 씩 웃거나 뭐 하하 웃거나 하여튼 사람 보고 웃는 귀신은 안 좋은 귀신이래요. 근데 이 귀신은 검은 옷을 입고 씩 웃는 그런 진짜 안 좋은 귀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뗄 수가 없었대요. 다시 왔는데 뭐 새어머니 말로는 이 귀신이 아무리 씌었어도 사람이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얼마든지 아무 영향을 못 끼친다. 예. 이 정도 늘어났으니 그냥 마음 굳게 먹고 살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떨어져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있다가 집도 이사를 갔어요. 이제 그 안 좋은 집에서 또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랑 계속 만나다가 이제 그 여자친구가 계속 얘기를 했던 신기에 있는 그 언니를 한번 만나 뵙게 돼요. 근데 저도 이게 사실 귀신을 실제로 봤고 뭐 그때까지 어떻게 좀 겪었지만은 사실 저도 뭐 부당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렇게 잘 안 믿는 편이어서 이게 진짜가 맞나? 이렇게 했는데 그 언니분이 이제 저를 보자마자 너가 얘 남자친구구나 보더니 그래? 하더니 너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네? 고생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 저도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모든 걸 알고 있구나. 저도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막 그렇게 뭐 위로 아닌 위로도 받고 이제 그 언니분이 귀신이 아직까지 얘한테 씌여 있으니 오늘 얘를 보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귀신은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이제 어떻게 그 귀신이 나왔어요. 다시 그 여자친구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언니가 막 뭐라고 호통을 치죠. 너 산 사람 몸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정말 성불 못하고 그렇게 죽고 싶어?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너 그러면 좋은데 못 가.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귀신이 이제 알겠다, 가겠다, 가겠는데 마지막으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노래방을 가고 싶대요. 이제 그때 또 듣게 된 건데 실제로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이 귀신이 을왕리에서 네. 그 남성 한 3분한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렇게 안 좋게 된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말에 따르면, 예. 예, 중학생 나이인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뭐 한 번도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한번 시끄럽게 막 떠들고 놀고 싶은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 막 노래를 부르고 한 시간 동안 놀았습니다. 놀고 다시 나와서 자 이제 네 소원 다 들어줬으니까 이제 올라가. 그랬더니 또 그 귀신이 얘기를 해요. 예.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하자.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저기 제 옷장에 가면은 빨간 목도리 하나 있을 거다. 그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목도리다. 그거 태워서 같이 보내줘라. 그 목도리가 실제로 뭐 저한테 큰 의미는 없었지만은 이게 산 뒤로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2년 넘게 계속 갖고 다니면서 겨울에 되면 착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목도리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목도리니 같이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목도리를 얼른 제가 뛰어서 갔다 와서 그 목도리를 가지고 이제 공터로 가서 딱 태워줬습니다. 딱 태워줬더니 여자친구 눈빛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 언니 말로는 뭐 그렇게 악행을 했으니까 뭐 좋은 데로 간지 나쁜 데로 간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은 뭐 저한테서는 좀 뭐 안 좋은 영향을 실제로 끼친 거를 뭐 제가 스스로 이 귀신이 나한테 안 좋게 했어라고는 못 느끼지만 그 반지를 죽고 나서 실제로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이제 저희 누나도 회사 잘 다니다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예. 한동안 좀 방황을 했었어요. 그 시기 때. 저도 뭐 어디 가는 데마다 뭐 알바를 하는 데건 뭐 회사건 회사도 심지어는 작은 회사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없지만은 한때 우리나라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이제 3대 회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군데 회사인데 그 핸드폰 회사도 제가 수리기사로 일을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또 망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가는 데마다 막 다 망하고 그렇게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그 귀신이 해를 끼친 건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그렇게 해서 귀신은 하늘로 갔게 됐고요. 오. 근데 신기하게 또 거짓말같이 그 귀신을 보내고 나니까 하는 일이 다 잘 풀렸어요. 갑자기 직장도 또 괜찮은데 들어가게 되고 또 좋은 인연도 만나가지고 정말 친형 같은 사람도 한 명 만나게 되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운을 막아놨던 게 그냥 다 풀리는 것처럼 다 풀리고 현재까지 뭐 이렇게 그 이후로는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 무심코 주었던 그거 하나 때문에 네. 야, 이런 일까지 겪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는 거겠죠. 네, 이 물건을 정말 함부로 주시면 안 되고 네. 뭐 남이 주는 물건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뭐 오래되고 사연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결국에는 이렇게 또 해결이 되니까 천만다행인 거지. 이게 또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그 또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또롱이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아이고 오늘 또롱이님 이야기 너무너무 또 전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뭐 을왕리는 네. 잘 안 가시긴 하겠지만 언제 한번 또 그렇죠. 가시죠 뭐. 네, 네, 가더라도 뭘 네. 죽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시작은 물건을 주워 간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희 시들무에도 물건 함부로 주었다가,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하시면, 또 돌비, 뭐, 물건 함부로 줍지 마세요. 이렇게 검색 뭐 하시면 굉장히 또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